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회장애의실금학회 실무자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건국대 충주병원 정홍이라고 합니다. 금번 2021년 대한변회장애의실금학회 26차 학술대회 및 제12차 실무자 워크숍에 여기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대한변호장애의실금학회에서는 실무자위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강의 역시도 12차 워크숍 역시도 강의를 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저희 대한변호장애의실금학회 회장님이신 최종보 회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변장의 요실금학회 15대 회장인 최종보입니다. 사실 실무자 워크숍이 벌써 12차례를 맞았는데요. 처음에는 몇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니즈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도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쉬고 진짜 경청 잘해주시고 질문 받느라고 진짜 진땀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이제 실무자 워크숍으로 점점 키워가면서 학회 내에서 위상도 점점 이제 상임이사급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죠. 또 사실은 저희 비뇨기과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실무자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비뇨기학과는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유로다이나믹 같은 거 우리 요실 전문 간호사로 있는 김수영 간호사가 해준 걸 보면 굉장히 편한데, 전공의가 한 걸 보면은 전혀 못 알아보겠거든요. 칼리브레이션도 잘 안 됐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비뇨의학과와 함께 같이 해주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이라도 저희 학회에다가 뭐 건의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실 거 있으면 우리 정홍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경청해 주시고요. 뭐 항상 이런 데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이런 비뇨의학 실무를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 좋은 교류회장과 그리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서 가셔서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아주 저희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본 실무자 워크숍은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의 베이직과 기초적인 부분과 심화적인 부분의 두 개의 섹션으로 크게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뇨의학의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중점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유로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정보와 지식과 또 궁금하신 것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고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직 프린시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좌장은 광주기독병원의 김준석 과장님과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의 정지훈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변장 요실금학회 실무자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광주의 춘계 때 워크숍에 이어서 올 이제 가을 들어서 두 번째 워크숍을 하는데, 실무자위원회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때 광주 때 행사에서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 실무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적 스펙트럼이 많지만 처음 시작한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주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IPSS, OABS 같은 설문 검사부터 비뇨일지까지 기본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올 가을은 약간 좀 더 프랙티컬한 내용으로 가보자고 했고요. 앞서 지금 수요일 날 프리 사전 미팅을 했었죠. 그때 이제 해부학, 피지올로지 그리고 용어 정리 같은 기초에 이어서 오늘의 내용이 굉장히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유로다이내믹 스터디에서 베이직, 그리고 다음 배상락 교수님께서 이제 어드밴스드로 이렇게 나갈 건데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 연자이신 이행하 선생님께서 그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Q&A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연재는 우리 정지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제가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실무자 정지은 간호사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Basic Principle of Urodynamic Study라는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실무자 이행하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행하 선생님은 2012년도에 이화여대 간호과학과를 졸업하셨고 2014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외래 요역종합검사실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요역동학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이행아입니다. 처음 UDS를 접했을 때 저는 비뇨의학과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제가 케어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UDS를 시행했던 적이 전혀 없어서 무척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상한 검사의 흐름과 다르게 환자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환자분이 소변을 못 보시면 굉장히 난감하고 방광에 생리수렴수를 얼마나 채워 넣었다가 중단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UDS의 각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UDS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DS 검사 시행 전 차트 리뷰를 통해서 환자의 과거력과 주후소 등을 면밀하게 살펴 검사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검사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합니다. 환자를 직접 만나기 전에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카테터를 삽입할 때 어려움은 없는 분인지, 검사 시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도록 합니다. 비뇨의학과뿐만이 아닌 방광의 저장 기능, 배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탁과의 차트도 함께 리뷰합니다. UDS 검사를 시행하기 전 저희 기관에서는 검사 예약을 하는 날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된 결과를 환자가 내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요로 감염 때문에 나타난 경우라면 검사 전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실제 배뇨 증상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소변 검사 결과상 세균이 동정되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나 CRC를 시행하는 분의 경우에는 세균류가 있을지라도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DS 검사 전에는 이뇨제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CT나 MRI는 필링 볼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UDS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시스토스코피, VCUG, RUG와 같이 요도에 직접적으로 기구나 카테터를 삽입하는 검사도 배뇨 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UDS를 시행한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러스를 하고 나면 모든 환자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배뇨를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UDS 시행 후 하고 있고 트러스 바이옵시 후에는 바이옵시 사이트로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UDS를 시행한 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UDS의 검사 각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검사실에 입실을 하면 배뇨일지 분석이랑 요속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차트의 기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속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는 배뇨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그래프의 모양은 어떠한지, 최대 요속은 어떻게 되는지, 배뇨 후 잔류량은 얼마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속 검사를 시행할 때 평상시에는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 환자일지라도 병원에만 오면 소변을 못 보겠다고 하시거나 환자분 성향이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자체가 어렵다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리고 스크린을 치거나
잠시 환자분 혼자 검사실에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소리를 들려드리기도 하는데 환자분이 조용한 환경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검사 입실 직전에 절박류 증상으로 소변을 못 참고 오셔서 요속을 측정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혹은 소변이 계속 새서 기저귀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요속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뇨 직후에 잔류량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 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에 얼마나 생리식염수를 주입할지 결정하기 위함인데 한 가지 예를 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이 요속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셨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배뇨일지를 작성해 오셨다고 할 때 이 배뇨일지를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배뇨량이 200ml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배뇨 후 잔류량이 0인 경우에는 200ml 정도를 주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배뇨 후 잔류량이 500ml인 경우에는 700ml까지 주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시행할 검사들은 침습적인 검사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100% 평소처럼 배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침습적인 UFM 완료나 배뇨일지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환자분 자세를 리스톰이나 수파인으로 취하고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음지를 허벅지와 항문에 3시와 9시 방향으로 붙이고 렉탈 카테터를 삽입하게 됩니다. 렉탈 카테터는 항문 괄약근을 지나서 10cm 정도 삽입을 하게 되는데 평소 변비가 심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배변이 직장에 남아있으면 카테터가 꺾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렉탈 카테터를 통해서 얻는 압력값은 좋은 퀄리티의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검사 전날 좌약을 넣어서 관장을 하게 한 다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장루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항문이 운합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항문에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지만 항문이 완전히 문합돼서 장루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는 장루나 진루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장루에다가 카테터를 삽입하게 될 경우에는 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서 압력값이 계속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사 전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금식 시간을 길게 하면 장 운동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금식 시간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저희 기관에서는 오토차지 카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도에 유르스라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에 트랜스듀서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0점 조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0점 조정이란 트랜스듀서를 대기압에 노출시켜서 대기압을 기준 압력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직장과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압력값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압력값을 대기압이라는 하나의 기준 손상에 배치하는 과정을 0점 조정이라고 하고 환자 몸에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에 ICS에서 지정한 레퍼런스 레벨에 해당하는 시골 상현에 갖다 대었을 때 베지카 프레셔가 0이 되는지 확인한 후 요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앉거나 일어서면 시골 상현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 위치에 맞춰서 나중에 검사할 때 트랜스듀서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환자의 몸과 트랜스듀서 위치가 일직선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도 카테터를 삽입하게 될 경우 남성은 15에서 23cm 정도 들어가고 여성은 5에서 7cm 정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요도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카테터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카테터를 삽입하기보다 RUG 영상을 보거나 시스토스코피를 보면서 협착의 위치나 정도를 파악합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기관에서 협착이 심해서 UDS를 진행 못했던 분의 RUG 영상과 시스토스코피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협착이 보이고 시스토스코피가 진입이 아예 안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요도 카테터를 손에 감각에만 의존해서 넣다 보면 딱딱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도에 스톤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UDS 카테터는 삽입이 안 돼 있지만 폴리 삽입은 가능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폴리를 삽입한 후에 UDS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A 폴리 카테터에 3A 폴리 안에 들어있는 커넥터 그리고 3웨이를 연결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폴리 카테터의 발로닝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절반 요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발로닝을 한 경우에 소변이 새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폴리를 통한 커넥터에 베지커 프레셔를 감지하는 트랜스듀서도 연결이 돼 있고 펌프 라인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펌프로 인해서 와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주입을 멈춰서 압력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폴리 카테트를 넣고 시행한 필링 시행지고요. 보이딩 시행지 값도 폴리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사히 요도 카테터 삽입에 성공을 하면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기대되는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웠을 때보다는 앉거나 섰을 때 방광이 누리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프레셔 값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압력값보다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요도 안에서 말리거나 꺾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플러싱을 하기보다 다시 잘 조정하거나 더 깊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 후에 압력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스툴라가 있거나 드물지만 트랜스듀서가 찢어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카테터나 혹은 튜빙 라인 사이에 리키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과 요도에 삽입된 카테터를 통해서 측정되는 압력값이 제대로 측정되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커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카테터가 삽입이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세한 호흡에도 압력값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삽입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카테터를 통해서 얻어진 압력값이 평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데드 시그널이 나타난 경우에는 라인에 플러싱을 하거나 카테터 삽입 위치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플러싱을 하게 되면 카테터 홀을 막고 있는 개구리나 라인에 있는 에어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카테터가 방광벽에 박혔을 때 카테터가 제 위치를 잡게 해줘서 압력 전달이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삽입 후 시그널이 제대로 잡히면 앱도미널 프레셔 값을 조정해서 디트루저 값을 0으로 만들고 피딩을 시작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압력 값은 베지커 프레셔이고 앱도미널 프레셔는 베지커 프레셔에서 앱도미널 프레셔 영향을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뇨근압, 즉 디트루저 프레셔 값을 구하기 위한 압력 값이라는 점입니다. 필링 직전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환자 몸에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 앱도미널 프레셔와 베지커 프레셔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관 혹은 환자 간 UDS 데이터 비교가 불가능해지고 기준 압력이 원래 대기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기준 압력이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의 방광 내압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카테터 위치가 제대로 잡힌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카테터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구를 막지는 않지만 카테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테이핑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피부 패드를 이용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회음부에 접착면을 많이 안 닿으면서도 카테터가 잘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 환자의 자세는 절박류를 주소로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앉거나 선 자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누웠을 경우 절박류 증상을 놓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앉거나 선 자세는 일상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배뇨 시에 자세를 변경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장기간 누워 계신 상태에 계셨거나 골반이나 척추 질환이 있어서 앉거나 선 자세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별 상황에 맞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방광 내 생리식염수 주입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비트루즈 프레셔 값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방광의 부피의 변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입 속도가 빨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평소 생리적 주입 속도에 가깝게 하면 방광 부피의 변화에 따른 비누근압 값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생리적 주입 속도와 가깝게 할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리적 주입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주입을 해야 합니다. ICS에서는 최대 방광 용적으로 예상되는 양의 10% 속도로 주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성인 환자의 경우 보통 분당 50에서 70 정도로 주입하고 있고, 방광 유순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하거나 방광 용적이 100ml 정도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분당 30에서 40ml 정도의 속도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방광을 충전하는 동안 환자가 표현하는 요의의 정도, 통증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방광 충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요의를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카테터로 인한 불편감과 분리해서 요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분께 안내를 드리고 방광 충전을 시작합니다. 검사를 하다 보면 인지장애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소변을 참도록 하는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환자분의 느낌을 정확하게 사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ICS에서는 이 같은 환자분께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의 사용도 유용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표정이나 요의가 느껴지면 환자분이 손으로 배 부위를 가리키거나 소리를 내시거나 몸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의의 정도를 대략 파악하기도 하고, 평소 환자분과 지내는 보호자분께 요의를 평상시 환자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여쭤보고 검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방광을 충전하면서 절박류로 인한 요실금 외에도 방광의 수축이나 복압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소변이 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하는데, 이때 최저의 배뇨근압 값을 DLPP라고 합니다. DLPP가 40 이상일 경우 상부 요로계에 잠재적 영향을 줄 것으로 시사하는데, 방광 압력이 40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요관의 소변이 방광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신사고체 기능이 중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방광 유순도가 떨어져서 DLPP가 체크된 한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280ml 필링 시점에서 배뇨근압 값이 63일 때 요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다음 환자분은 렉탈 카테터를 진로 삽입한 환자였는데요. 렉탈 캔서로 마일즈 오피를 받아서 항문에 문합이 되어 있으셨고, 장로로 삽입을 하려고 했지만 압력값이 잘 잡히지 않아서 진로 카테터를 삽입한 다음 압력값을 측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필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앱도미널 프레셔 값이 베지카 프레셔와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필링 시에 렉탈 컨트랙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앱도미널 프레셔 값은 거의 처음 필링을 시작한 시점과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블레더 필링 시에 베지카 프레셔와 앱도미널이 같이 상승되다 보니 비트루저의 상승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지카 프레셔가 7에서 50% 상승하였기 때문에 비트루저 프레셔 값도 0에서 52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드 필링 프레셔 값이 52가 되면서 컴플라이언스를 계산하게 되면 4.2로 방광 유순도가 상당히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VCUG 결과에서도 라이트 VOR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강한 요의를 표현하시거나 혹은 통증을 표현하거나 소변이 계속 새서 더 이상 방광을 충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 방광 용적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주입을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루즈 프레셔 값이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1분 이상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배뇨 양상을 살필 때에는 환자가 요실금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배뇨를 시작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절박뇨를 호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뇨를 시작해야 할 검사값이 의미가 있습니다. 배뇨를 할 때는
평소 환자가 배뇨하는 자세에 가깝게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앉거나 선 자세의 경우에는 플로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수파인 포지션에서 배뇨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 기드물을 통해서 플로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 배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플로우와 배뇨 근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노모그램이나 BOI, BCI 같은 인덱스를 통해서 옵스트러션 유무와 방광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BOI를 통해서 옵스트러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BCI를 통해서 방광 수축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는 여성 환자분이시지만 요속 저하로 내원하신 분이셨는데요. 방광 수축력에 비해서 요속이 많이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모그램 상에서 보시면 중등도의 옵스트러션을 보였습니다. 와트 팩터는 배뇨근에 의해 발생하는 방광 표면 단위 면적당 수축력을 계산한 값으로 방광의 수축 지속 시간은 배제한 상태에서 수축력과 수축 속도만 계산한 값이어도 제한점이 있지만 언더 액티비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툴이 많이 개발되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노모그램이나 인덱스를 참고하되 맹신하지 말고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과거력을 연관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변을 보시면 분석이 가능하지만 배뇨를 못 하시는 경우, 특히 요속 검사를 할 때는 배뇨를 잘 하셨는데 카테터로 인한 불편감 때문에 배뇨를 못 하시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검사 의자가 아닌 평소 변기 모습에 가까운 변기에 앉아서 배뇨를 시도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돕는 등 여러 가지로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끔 환자분께서 소변이 카테터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환자분께 요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카테터 옆으로 소변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배뇨를 할 때 항문을 자극하거나 아랫배를 두드리거나 요도 주변을 눌러야 소변이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평소처럼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PP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요도 폐쇄압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내인성 괄약근 기능 부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카테터를 제거하기 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UPP 검사는 시간수를 2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면서 카테터를 초당 2에서 10mm 이상 일정한 속도로 요도에서 제거를 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방광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카테터가 잘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30에서 50 정도의 생리시간수가 주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터가 요도 내부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다양한 값의 변화가 생겨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로에 고정을 해서 카테터를 빼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카테터는 가능한 유연하고 얇아야 합니다. UPP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방광 경부에서 하나의 압력이 형성이 되고 더 원위분인 횡목유도 괄약근에서 압력이 하나 더 형성이 됩니다. SUI를 주로 호소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ALPP 측정은 중요한데요. ALPP란 복압을 증가시켰을 때 소변이 새기 시작하는 최저 방광 압력을 말합니다. 발살과부터 시작해서 기침을 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복압을 늘려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베지카 프레셔가 130, 124, 116일 때 각각 소변이 샜는데요. 이 중에 최소값은 116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ALPP는 방광 충전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측정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유도 카테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얻은 값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방광 평가를 마치고 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류가 너무 심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만 채워도 소변이 새서 절박 요실금이 발생하기 전 시점까지만 방광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VLPP 측정 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VLPP 60 이하는 내인성 괄약근 기능 부전에 의한 복압성 요실금을, 90 이상은
요도 과운동성에 의한 부갑수 요실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LPP를 측정할 때는 실제로 요도에서 소변이 새는지 육안으로 잘 봐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요도를 검사제가 보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이 다소 긴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ALPP를 측정할 때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는 다르게 소변이 아예 안 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환자분께서 불편하신 증상을 확인해야 하니 최대한 힘을 잘 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최대한 긴장을 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시스토실이 있는 경우 그대로 측정하게 되면 실제보다 ALPP 값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퍼즈 패킹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AUS가 있는데 AUS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요실금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LPP를 측정할 때 AUS 액티베이션 상태에서 한번 측정하고 디액티베이션 상태에서 한 번 더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ALPP도 측정하고 시스토스코피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상태와 디액티베이션 상태를 비교해서 코아프레이션이 컴플리트한지 인컴플리트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오블레더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스타텍토미를 시행했기 때문에 ALPP를 주의 깊게 측정 후 기록하고 있습니다. UDS 검사 후에 검사 결과 리뷰와 함께 UDS 외에도 방광 내시경이나 VCUG 결과도 함께 살펴보면 환자분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이 사진과 같은 방광 내시경 결과로 나타났을 때보다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볼 때 배뇨 증상이 더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UDS 카테터가 분명히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블래더 내 쪽에 누들로 카테터 홀이 막히면서 여러 번 카테터 조정을 시도한 끝에 성공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해두면 다음에 검사할 때 카테터를 삽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상의 트라베큘레이션이 보이거나 VCU 유지상 VUR이 있거나 방광 개실이 있는 경우 UDS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이 환자분이 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었는지 배뇨 후에 잔유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방광 용적이 100ml도 안 되고 아주 느린 속도로 필링을 했지만 환자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많이 필링을 못했던 케이스의 환자분의 방광 내시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보면 왜 환자분이 방광 용적을 작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검사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UDS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환자가 말로는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증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자가 시행한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검사 술기를 익혀야 할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겠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면 종종 환자분들은 타인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수치심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환자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 시간 속에서 환자분이 편안하게 검사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 또한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행아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기본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이 강의장에 계신 분들 질문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지금 연결됐나요? 우리 예. 이행하 선생님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UDS 하기 전에 이제 UA 뭐 이제 사전 배뇨 일지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는데 UA의 어떤 파이유리아의 기준으로 뭐 검사 시행을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행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폴릭 카테터, CMG 카테터 말고 폴릭 카테터를 이용한 그걸 이제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자에 있어서 CMG 카테터를 안 넣고 그 폴릭 카테터를 이용해서 UDS를 하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파이유리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환자분의 과거력을 살펴서 이제 그 UTI가 크로닉하게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컬처 결과를 살피고 증상 환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티를 쓰고 있습니다. 그 파유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연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컬처상도 네거티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컬처상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그냥 포스트로만 UDS 한 다음 이후로만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유리아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 검사를 연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아까 폴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폴리는 웬만하면 UDS CMG 카테터를 삽입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폴리 카테터는 정말 이제 CMG 카테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이제 폴리 카테터를 삽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그럼 폴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PCN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SP 카테터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검사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특별한 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PCN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정확한 컴플라이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PCN을 잠깐 잠그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라텔러 갖고 계시면 두 개 다 잠가야겠죠. 그리고 뭐 라이트를 가지고 계신 레프트를 가지고 계시든 잠그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카테터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켈리로 잠깐 잠그고 요도를 통해서 UDS 카테터를 넣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요도에 도저히 카테터를 삽입할 수 없으면 SP도 폴리와 마찬가지로 3웨이에 들어있는 커넥터랑 3웨이를 연결해서 폴리에 하는 것처럼 UD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UDS를 하면서 항상 요즘엔 좀 괜찮은데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게 언제 그만할 것인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사람을 언제까지 참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디트루즈 오버액티비티가 심한데 그럼 언제까지 채울 것인가, 이런 게 좀 힘들었거든요. 결정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행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사를 중단하는 시점, 이제 그 삽입하는 시점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도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점이요? 힐링하는 시점에서요. 필링하는 시점에서 보통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 이제 간질성 방광 환자분의 경우에는 환자분이 막 너무 통증이 심해서 식은땀을 흘리신다든지 너무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고 하시면 물론 배뇨일지 상에서 뭐 200에서 300 정도 채울 수 있을 거로 예상하지만 환자분께서 뭐 100ml나 150밖에 못 채웠지만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 중단할 수밖에 없고요. 오버액티비티가 너무 심하셔서 이제 베이직하게 계속 디트루즈 오버액티비티가 나타나서 힐링을 뭐 90ml도 못 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다시 방광을 완벽하게 비우고 다시 더 천천히 주입 속도로 한 20에서 30 정도로 해서 주입을 해서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그 온라인으로 주신 분 선생님께서 은평 성모병원 박소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UDS 검사 시 배뇨를 끝까지 재현하는 게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배뇨를 끝까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정말 이런 경우 난감한데요. 심지어 요속에서는 잘 보셨는데 카테터 삽입한 이후 아예 못 보시면 정말 저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긴장하시거나 그러면. 그래서 환자분을 좀 릴렉싱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많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면 좀 더 여자분, 남자분 상관없이 좀 제자리 걸음을 하면 카테터 삽입한 그 느낌에 좀 익숙해지셔서 조금 더 잘 보시는 경향이 있고, 또 자리를 잠깐 비워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후의까지 못 보시게 되면 이제 카테터 리무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카테터 리무버를 하고 토일렛 보이딩, 그냥 정말 다른 화장실 안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보실 수 있게 한 다음 최소한 안류라도 체크해서 이분이 그래도 잔유량이 이 정도는 남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행하 선생님이 또 질문을 대비해서 좀 더 준비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UDS 하시면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KT, 그 신장 이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식을 하시기 전에 블레더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워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소변을 그동안 보셨던 분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아예 소변을 오랜 시간 동안 못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 카테터를 삽입할 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윤활 젤리를 조금 더 많이 묻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리도카인 젤리를 약간 넣어서 이제 요도를 조금 들어갈 수 있게 용이하게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척추 손상 환자분 경우에는 그 흉수 6번 이상으로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에 한해서 자율신경 방사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방광이나 직장의 신전이나 욕창이든 내성 발톱이든 그 손상 부위 이하로 유해 자극이 이제 있을 경우에 대량의 교감신경의 반응으로 급성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 이런 분들 방광 채우다 보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거나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옆에 모니터를 세팅해놓고 혈압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블레더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분이 과거력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주신경성 실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환자분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릴렉세이션을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쓰러지시기 전에 이제 잘 환자분들을 살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분이 쓰러지더라도 바로 모니터링하고 레귤레이션하고 검사 시 삽입했던 카테터를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천 길병원 강수영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장루 소지 환자의 경우 시도할 때 어떤 시행 순위가 이제 어디로 카테터를 삽입하시는 게 우선 순위가 되시는지 버자이너나 아니면 콜로스토미백 어디가 우선이 되실까요, 선생님께서는? 네, 우선순위는 일단은 항문이 약간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가 먼저 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선이 장루가 될 것 같고요. 장루가 정말 안 되면 그 다음에 질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인 경우는 아까 저희 방에서도 보셨겠지만 같이 프레셔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질이 없으시니 최대한 장루로 넣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질문 네, 더 있으세요?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 내용 중에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로 넘어갈 때 네. 환자가 최대한 어전시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스토미트리 이제 마지막에 풀 캐퍼시티에 그 필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환자분이 어전시를 호소할 막 임박해서 나오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로 넘어가니까 이제 지연을 어떤 식으로 시켜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하거나 앉거나 일어서면 갑자기 잔잔했던 방광이 디트루즈 오토바이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환자분께 좀 참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지카 프레셔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설사 리키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디루자 값이 내려가는 걸 보고 리키지 된 만큼 다시 빌링을 시켜서 다시 포지션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DU가 유발되는 게 맞지만 또 너무 다 리키지가 되면 검사 진행에서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브리딩 전에 포지션 체인지를 좀 필링 중간에 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움직이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얘기하는 거죠. 움직이시다가 확 마려울 수가 있지만 일단은 최대한 참으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행하 선생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